트럼프 대통령이 8개 국가에 추가로 상호 관세 서한을 보낸 가운데 브라질의 50% 관세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위원 사이에서 금리나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 수요가 양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최초로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5월 도매 재고가 전월보다 0.3% 하락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나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최소 3%포인트는 낮춰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르면 9월 중국 수출용 신규 AI 칩을 출시할 걸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이 미국의 2분기 GDP 전망치를 2.6%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전 세계 최초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해냈죠. 네, 맞습니다. 해당 소식에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았고요. 또 나스닥 지수 역시나 사사 최고가를 경신했죠. 자,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폭염만큼이나 뜨거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하고 나온 이벤트가 많죠. 인투셀부터 언팩까지 이슈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브라질의 관세 서한이 추가적으로 공개되기도 했죠. 해당 소식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엔비디아가 축포를 쏘아올리면서 밤사이 미국 증시도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그리고 FOMC 의사로 여기에도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몇 가지 변수를 소화해냈는데요. 그래도 엔비디아가 장중 한때 시총 4조 달러를 터치했다는 소식이 강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9% 오르면서 44,000선 중반까지 다시 한번 올라섰고요. S&P 500 지수도 0.6%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가 0.95% 오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써 내려가는 중입니다. 자, 그럼 피미지 맵을 통해서 섹터별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줬던 게 기술주 그리고 유틸리티 쪽이었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건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에너지 섹터입니다. 자, 그리고 M7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대체로 좋았던 가운데 구글과 메타가 나란히 올라줬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도 좋았고 오늘 장의 주인공은 단연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겠죠. 1.77% 올라줬는데요. 자, 장중 한때 2% 급등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무려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대목이고요. 자, 한편 오늘 채권 시장은 1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또 FOMC 의사록을 소화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나 기조가 확인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여기에 또 1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는데 수요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전장 대비 7bp 하락하면서 4.4% 아래로 다시 한번 떨어졌고요. 달러 인덱스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또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73원, 다시 한번 1,370원대 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자, 그럼 외신들이 주목한 키워드들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밤사이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상호 관세 서한입니다. 자, 브라질까지 포함해서 이제 8개국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오늘은 필리핀과 브루나이 각각 17%에서 20%로 올라갔고 또 브루나이도 24%에서 25%로 올라갔고요. 반면에 스리랑카나 이라크 같은 국가들은 기존에 조금 높았던 관세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여기 또 장 마감 이후에 속보로 전해졌던 내용인데요. 그동안 갈등을 꾸준하게 빚어왔던 브라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율을 무려 50%로 제시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은 애매했던 끝자리 숫자들이 반올림되면서 숫자들이 조금 더 통일감 있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의사록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동감하긴 했지만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횟수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위원들만 7월 금리 인하를 전망했고 또 대다수의 위원들은 올해 하반기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연준 위원들의 통화정책 셈법도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7월 금리 인하는 역시나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아무래도 9월 정도가 돼야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키워드는 밤사이 전해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 수입니다. 자, 지금 파월 의장을 다시 한번 저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높은 금리 때문에 매년 3,6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없고 또 기업들이 물밀듯이 미국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금리를 최소 3%포인트는 낮춰야 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동안 1%포인트를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3%포인트라는 숫자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많이 급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내일장 체크포인트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내일은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되는데요. 10년물 국채 입찰의 수요가 양호했던 만큼 30년물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됐는데 최근 들어서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견조한 고용이 계속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또 델타항공을 필두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죠. 해당 내용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서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미국 뉴욕 증시 빅테크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가 넘는 상승분을 보인 가운데 애플은 강보합권으로 주가를 가져가고요. 테슬라는 오늘 반등에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오늘 단연 주인공이라고 부를 만한 건 역시나 엔비디아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도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쓰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일단 엔비디아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왜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느냐. 지금까지 좀 시총에 있어서 1위 자리를 앞다퉈서 좀 밀고 가져가던 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었는데요. 이 세 기업 모두 시총 3조 달러 그 언더에서 좀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총 4조 달러 위로 올라온 건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이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특히나 지금까지 보였던 기업 중에서 시총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할까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시총 1위를 다시 한번 탈환했다라는 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시총 1위 자리를 계속해서 가져가 주기 위해서는 오늘 164달러 선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오늘 164달러 선을 지킨다면 엔비디아 계속된 4조 달러 돌파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아쉽게도 162달러에 마감했네요. 그래도 1.8% 오르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 계속된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19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후로 소버린 AI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루프캐피탈에서도 2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가장 높은 추정치입니다. 지금 대비 6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지금의 주가보다는 6%가량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국의 규제 리스크에 한 차례 좀 휘청이었던 엔비디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둔 것처럼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였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가 추이를 가져왔는데요. 이 노란색 그래프 살짝 보시기만 해도 아래로 살짝 꺾였다가 그 위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날 날짜가 4월 2일인데요. 이때의 주가 94달러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였느냐? 제목에 달아놨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를 딛고 계속된 우상향 곡선 그려주고 있네요. 지금까지의 실적 약간 글자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프 자체만 보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의 실적과 2025년 그리고 8월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예상치까지 계속된 우상향도 그리고 있다는 점, 이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늦게 나옵니다. 8월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8월 27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희와 함께 팔로우 해보시죠.
그럼 다음 브리핑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보잉입니다. 사실 이 뉴스는 나온 지 조금 됐는데요. 어제 저녁쯤에 나왔죠. 하지만 보잉의 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잘 가지고 있어서요. 가지고 왔습니다. 18개월 만에 보잉은 월간 최대 인도량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수치를 보였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6월에 항공기 60대를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 뉴스를 좀 주목을 해야 하느냐, 보잉이 좀 안정성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언급이 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수치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6월에 신규 주문, 안정성 논란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문 대수는 110대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수주 잔량은 5,953대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서 팔아서 넘겨야 할 수주 잔량도 이만큼 남아있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좀 탄탄한 수주가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 들려오면서 보잉은 오늘 3.66% 오름세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그 안에서도 보잉 737호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이었죠. 지난 6월 사고가 났던 비행기 대수,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에 이어졌던 사고에 쓰였던 비행기가 바로 보잉의 737호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 어떻게 좀 커버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보잉까지 오늘의 주인공 엔비디아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한 주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술의 혁신이 관세를 눌렀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기술이 뭐 엔비디아를 대표로 하는 그런 AI 칩에 대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세로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오늘 나스닥 시장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이런 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관세, 뭐 여러 국가들의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부담감을 눌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큰 미국 시장의 상승이 도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의 혁신이 관세를 눌렀다. 참 좋은 표현이네요. 네. 자, 그럼 관세와 관련된 소식부터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브라질에 대한 상호관세 서한이 공개됐습니다. 50%라는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왔고요. 그 외에는 한 20에서 30%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필리핀이나 브라질 등등 또 8개국을 추가해서 또 관세를 또 선포를 했는데요. 지금 뭐 좀 혼란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에서 30% 가량은 사실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25%고 일본도 25%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브라질에는 좀 예외적으로 좀 높게 나왔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20% 30%대로 좀 나오는데 지금 이런 압박들은 여전히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약간 식상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처음 이렇게 뭐 4월 달에 우리가 4월 달에 그때 상호관세 부과한다 했을 때는 그 쇼크가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15,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고 했는데 이게 너무 질질 끌다 보니까 사람들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 그러려는 거다 보다 뭐 그러고 이제 근데 브라질 당사국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50%라는 수치는 사실 중국이 55%보다 보니까 또 유럽 연합이 50%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또 아직까지 뭐 8월 1일까지 어느 정도 협상을 좀 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뭐 브라질과는 계속해서 사이가 좀 안 좋았었죠. 그래서 이 50%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자, 이어서 밤사이 FOMC 의사록도 공개됐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좀 옥신각신했는데 그 위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좀 엇갈리는 사이였고요.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또 금리 인하는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라고 좀 말하는 측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2~3명의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2~3명만 그렇고 나머지 대다수의 위원들은 올해 하반기 후반에 금리를 좀 인하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관세에 대한 물가 충격이 일시적이거나 완만한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후반, 그러니까 하반기에 뭐 10월, 11월, 9월 뭐 이럴 때 그럴 때 인하가 좀 적절하지 않나. 뭐 대다수가 약간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좀 또 무시할 수 없는 뭐 이런 공방이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7월은 조금 이른 것 같고 뭐 이번 네. 달이니까요. 9월 정도에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금 연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거든요. 파월에 대한 저격 발언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파월을 뭐 해임해야 된다. 음. 빨리 사표 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뭐 후임자들을 뭐 두세 명 만들었다 뭐 이런 말들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나 금리를 낮춰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좀 과감하게 던지는 것 예.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3%포인트를 낮추면은 또 거의 뭐 제로 금리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전후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 낮추면은 뭐 금리 1%대가 되기 때문에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되는데 이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던지고 보자 약간 이런 심리가 아닌가. 거기서 약간 3%로 던지면 상대방은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예. 가운데 값으로 협상이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좀 크게 낮추자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밤사이 발표된 경제 지표들까지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10년물 국채 입찰 생각보다 수요가 양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0년물 국채 금리는 국채는 굉장히 입찰이 좋고 응찰률이 2.61배 나오면서 수요가 좋았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전 세계 1위 국가인데 여기서 나오는 금리가 뭐 4% 넘는다 이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2.6%, 2.7% 이러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미국이 더 이자를 많이 줘요. 미국을 사면은 더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당연히 수요가 높을 것 같고 또 미국의 5월 도매 이런 재고가 전월비 0.3% 하락을 했는데 뭐 이 예상치와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 같은 경우도 미국의 2분기 GDP 전망치를 2.6%로 제시를 했는데요. 뭐 2.6%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렇죠. 뭐 왜냐하면 덩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한국의 GDP 성장률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미국의 성장률이 더 강한 뭐 이런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할 성장률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들까지 체크해 봤고요. 이번엔 종목단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엔비디아 오늘 새로운 이정표를 썼는데요. 결국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4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5,506조에 달하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 뭐 전체를 다 합쳐서 해도 이 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인 처음으로 세운 이정표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것들이 뭐 생성형 AI 열풍에 따라서 이렇게 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엔비디아가 처음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 이 회사로 좀 출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로 성장할 줄은 예전에는 뭐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죠. 예. 자, 그런데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면서 AI를 하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GPU가 CPU를 뛰어넘어 버렸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작년 2월에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서 또 작년 6월에는 3조 달러를 넘어섰죠. 이렇게 고성장,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 수준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올라섰는데요. 이 생성형 AI가 그만큼 GPU의 소모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가보시면은 뭐 사진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다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속도 같은 부분들 또 그리고 연산 처리 이런 것들을 잘 하기 때문에 CPU를 뛰어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현재 가치로서는 또 무궁무진하고 뭐 쿠다 AI 이 코딩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쿠다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윈도우라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또 애플 아까 전에 애플도 말씀드렸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생태계를 만들어서 아이폰만의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죠. 그렇죠. 이게 서로 이게 합치점이 없는 것 같아요. 구글 쪽과 안드로이드 쪽과 아이폰이.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만든 거는 또 엔비디아다. 그 쿠다로서 AI 코딩하는 개발자들의 모든 생태계를 다 만들었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162 이렇게 좀 올라섰는데요. 정말 가파르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성장성 이런 점들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굉장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였는데요. 엔비디아가 9월 달에는 이제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AI 칩을 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스타벅스가 오랜만에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이슈 있었나요? 스타벅스는 뭐 중국 쪽에서 사업 부문이 최대 $100억 가치 이 정도의 기업 가치가 예.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분 매각 협상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점이죠. 그래서 스타벅스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는 부분 이런 점들이죠. 그래서 확실히 중국 쪽에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100억의 기업 가치 이거를 매각하면은 돈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글로벌 기업으로서 참 뻗어나가고 있고 사실 스타벅스는 지금 최근에 뭐 많이 눌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5월부터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앞서서 앵커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시장 여기를 공략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이 무역 마찰이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도 그렇죠. 이 H100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못 팔게 하니까 H100을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새로운 거 만들어가지고 성능은 약간 낮추더라도 어쨌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중국 시장이 인구도 많고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결국은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에 대한 관세가 55%에서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중국 시장 놓치면 가장 손해보는 게 또 미국이다 보니까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 생산 공장이 가장 많고 이런 부분들. 다만 이제 인도 쪽으로 또 많이 옮긴다고 하네요. 애플은. 자, 그래서 스타벅스는 어쨌든 중국에서도 많은 또 인기 있는 커피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은 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선 스타벅스가 또 단연 또 1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이런 점들이 또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서 스타벅스의 앞으로의 이런 글로벌 공략이 또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의 주가 흐름도 꾸준히 체크하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올해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서학개미들이 또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법적인 악재가 있었는데요. 메디케어, 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청구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로부터 이 정밀 조사를 받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최대의 보험사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심각하면 최근에 이제 사직한 그만뒀던 의사들 그리고 그만뒀던 직원들까지 지금 조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기존에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도 계속 조사가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법적인 조사가 들어가면 회사로 일에 집중을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본 업이 있는데 자꾸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면은 본업에 일을 하기 힘들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런 걸 신경 쓰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부진이라던가 가이던스 하향 이런 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바이오주, 또 헬스케어주, 보험주 이런 쪽들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지는 않았었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긴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좀 더 좋아지는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헤매고 있다. 이쪽이. 그래서 주가 수준도 뭐 저점에서 아직 횡보세.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장 관심주로 엑슨모빌을 들고 와 주셨는데 어떤 모멘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석유 가격이 계속해서
등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가격이 좀 떨어지다가 다시 간밤 사이에 좀 반등이 있었어요. 자, 뭐 그런 점들이 있고 친환경의 미국에서 친환경 보조금 이런 축소 정책 이런 수혜주로 좀 어느 정도 엑슨모빌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주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원자재에 대한 상승을 보셔야 되는데 석유 가격도 엑슨모빌이 작용을 하는데 구리에 대한 관세도 50% 선포를 어제 했기 때문에 나왔었죠? 네,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구리. 그래서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에 따른 것들은 뭐 프리포트 맥모란 예. 이런 종목도 좀 같이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원자재 상승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우리 인류의 숙명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지금 엑슨모빌은 배당 수익률이 3년 연속 3.5%씩 꾸준히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 가치주로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셔도 좋은 뭐 사실 배당과 차익 실현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엑슨모빌 오늘 추천주로 꼽겠습니다. 네. 구리 쪽에서는 프리포트 맥모란 그리고 또 국제유가 섹터 쪽에서는 엑슨모빌 이렇게 네, 관심주로 꼽아주셨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